안녕하십니까. 미디어 8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7일 목요일 오전입니다. 그 의대 정원 증원 사태가 파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과를 한번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어떻게 모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각 정부에서 있었던 정책 실패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외환관리를 잘못해가 IMF 사태를 초래했죠. 김대중 정부는 북한을 오도해서 결국은 북핵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 되어버렸죠. 노무현 대통령은 좀 좌충우돌하는 기질에 그 반미라는 그런 주제를 내세워가지고 우리나라 그 외교가 상당히 조금 위기에 몰리기도 한 그런 일이 좀 벌어졌었고요. 또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문제를 너무 소홀히 하다가 정권 초기에 큰 시련을 겪은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말하자면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탄핵 사태를 초래하는 그런 그 헌정사상 초유의 그런 어려운 일을 겪고 영의 몸이 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 파탄 사태를 가져왔죠. 그 국가 부채 400조 증가 5년 동안에 개인 부채, 가계 부채 500조 증가. 이거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이 윤석열 정권인데, 윤석열 정권이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모든 일을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의대 증원 사태는 제가 보기에 큰 실정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물론 아직 임기가 2년여가 남았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요번에 혁신적으로 뛰어든 이 사업이 오히려 그 윤석열 정부의 커다란 흠집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번 사태의 처리 과정을 우선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저는 그 의료계의 동향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뭐 그거는 말하자면 종속 변수니까 정부의 조치에 대한 종속 변수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이 독립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조치가 사실은 이번 사태의 그 심화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중심점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리 과정에 대한 걸 오늘 아침에 간단히 메모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8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차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의대 정원 조정을 먼저 발표를 하고 추진을 해버렸기 때문에 정책 조정의 여지가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사람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거치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그 문제가 없겠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개선점을 찾기도 하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2,000명을 먼저 터뜨렸기 때문에 아무도 이 정책이 잘못됐을 때 그거를 말하자면 조정하거나 개선하거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봉쇄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의대 정원 2,000명을 정원을 하면서 2,000명은 불변의 값이다. 이거는 협상의 여지가 없고 이거는 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해가지고 이 사태를 풀 수 없는 방향으로 못을 박아버렸어요. 근데 물론 그거는 윤 대통령의 결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만약 윤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검토를 못 해봤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고,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료계와 정부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료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좋은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직도 더 많이 더 들어봐야 우리가 이 사태의 전모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의료계의 이야기가 전혀 듣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의 보고서, 특별한 의미가 없는 보고서 3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이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국가의 100년 대계를 결정하는 교육 정책이 이렇게 준비가 안 되고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출발할 수 있느냐, 그 점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대통령의 불변의 두 가지 말하자면 결정에 대해 가지고 내각에서 거기에 대해서 하등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도 저는 굉장히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대통령이 판단을 꼭 잘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전지전능한 그런 신분이나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됐다면 내각에서라도 그걸 보완을 해주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게 내각의 역할인데, 이번에 그런 역할이 한 개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대통령의 생각을 추종하기만 한 그런 인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정원이 한마디로 전체적인 과정이 너무 졸렬하다. 이거는 분명히 짚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거냐? 압수수색을 한다, 병무청에 군입대를 한다, 면허 정지를 한다, 해외여행을 차단한다, 그 다음에 이게 사표가 수리되면 군의관 군 입대를 시키겠다.
뭐 제약업체가 그 뭐 단체 그 걸기 대회에 참석했는데 그런 거를 뭐 조사를 하겠다. 너무 안 작습니까? 스토리가. 정부의 엄청난 큰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자잘한 이야기로 사람 신경을 끌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참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정권 정책 수행 태도는 저는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수행 방법이 너무 하책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지금까지 어떤 이 1, 2, 3의 어떤 단계들을 쭉 보면요, 지금 거기에는 토론이나 뭔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한 개도 조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나라 전체의 여론이 전체주의 방식으로 기울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언론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그런 전체주의의 방식입니다. 100% 찬성,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70% 찬성이 저는 최대라고 보거든요. 30%의 반대는 늘 있어야 그게 민주사회에서 기본적인 여론의 구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뿐만이 아니고 지역 정서도 70%를 넘어간다 하면 그거는 민주사회라고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호남의 그 여론이 70% 넘어설 때 늘 그런 우려와 걱정을 하죠. 이번에 지금 의대 정원 사태에 대한 우리나라 국가 여론이 뭐 70대 30이 아니고 뭐 99대 1 이런 식으로 잡히는 것, 이거는 아주 잘못된 풍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균형을 잡지 못하고 뭐 정부 정책을 추종하는 듯한 국민 여론에 부하내동하는 듯한 그런 자세를 보여가지고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요. 언론의 역할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부 정책이 있으면 반드시 장점과 단점이 있고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 그 개선점이나 긍정적인 기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문제점이나 또는 이 앞으로 가져올 어떤 여파나 부작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거는 언론이 역할을 포기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그 실질적 대안의 부재라는 문제가 지금 계속 그게 확대되고 있더라고. 이야기가 보니까 정부 정책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 그냥 말하자면 말잔치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무슨 정책을 하더라도 국가의 재정이 그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그 정책은 장난이 돼버리는 거죠. 말만 남는 그런 장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실질적인 대안의 부재가 여러 군데서 제가 보기에는 발견이 돼요. 그 중에 한 개가 빅5 대학병원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만 전공의를 전문의 체제로 바꾸겠다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좋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긴 하지만 전공의를 전문의로 바꾸려면요, 인건비가 2배 이상 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인력이 빅5 병원의 50%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럼 빅5 병원은 어디서 돈을 가져와 가지고 그런 일을 합니까? 저는 참 그게 좀 황당하게 느껴져요.
모든 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뭐 지방의사 증원 가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책에 어떤 믿음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전혀 지금 공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그 의료계가 가지고 있는 피의식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어떤 굉장한 희생을 강요하거나 희생을 요구할 때는 그분들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뭔가를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너무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의사들이 의료법이든지 다른 형사법에 의해 가지고 금고형을 받게 되면 면허 취소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법을 얼마 전에 고쳤죠. 이거는 정치권이 그 의료계에 대한 반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저는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제약을 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말하자면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직종이 다 똑같이 형사범에 연루가 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전부 다 취소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없거든요. 의사만 그렇게 했거든요. 이런 공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또 의사들이 잘못한 데 대한 징벌이 어떤 비례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계속 반감을 가지게 만들어 놔놓고 너는 개혁 대상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정상적인 사람도 아무도 그걸 들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존경은 없고 오직 거기에 대한 어떤 반감만 있는 상태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만 강요해가지고 그분들이 수긍을 하겠습니까? 존경이 있어야 그분들도 뭔가 내놓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존경도 또 평범한 직업적인 보장도 안 해주면서 네가 더 양보해. 네가 더 내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의사 집단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의 의료 체계는 누적된 모순이 쌓아 올린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가 7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의 한국 의료 체계의 구성 과정을 보면 모순을 모순으로 커버하고 모순을 또 다른 모순으로 커버해가지고 지금 만들어 올린 게 세계 가장 선진적인 한국형 의료 체계입니다. 그런데 그 모순이라는 중간 과정에 있는 탑이 있죠. 탑을 하나씩 제거를 다 해줘야 모순이 해결되는데 그거를 해결을 안 해주고 지금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모순만 해결을 하려고 하면 그 탑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의료계에서 걱정하는 한국의 의료 체계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저는
거기에 공감을 하거든요. 제가 1990년대에 기자로서 의료계 출입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의료계의 그 어떤 돌아가는 상황을 좀 점검을 하고 했는데 필수 의료가요. 1990년대 제가 기자 생활을 할 때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때 그 의사들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큰 병 나면 수술 못 받아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외과 안 가고 흉부외과 안 가는데 수술 누가 합니까? 그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1990년대 같으면요. 지금부터 3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순이 한 개도 개선이 안 되고 지금까지 그 땜질을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그 과정이나 그 모순을 해결한 그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가지고 고치겠다? 이렇게 하면요. 제가 의대 정은정은 사태에서 1편에서 이야기했는 교각사루가 된다는 겁니다. 소의 뿔을 고치려고 하다가 소가 죽는단 말이에요. 소가 죽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우리나라 교육계가 황폐화돼요. 의료계도 황폐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걱정이 먼저 앞서는 제 자신이 보수주의자이기도 하지만 그런 걱정이 먼저 앞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8번째는요, 우리 사회에서 의사가 된다는 것은 그 서민이 가붕계, 가재, 붕어, 깨구리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지금 마지막 직군이 돼 있거든요. 다른 직군들은 거의 좀 접근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말하자면 입학 사정관제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힘없는 사람들 좋은 대학 가기 어렵게 만들어 놨죠. 그 다음에 로스쿨 만들어가지고 역시 힘없는 사람들은 로스쿨 졸업해도 저 밑에서 그냥 국선 변호사나 하는 그런 상황으로 됐지 않습니까? 의사 정원 늘리면요, 결국은 현재 기득권층이 그 상위권을 다 차지해버리고 그 서민 출신 의사들은 별 볼일 없는 그런 신세가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게 사회의 구성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서민들이 지금 의사 늘리자 카이 나도 그런 신분 상승의 기회가 올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영국에서 조사했는 결과도 있어요. 사회가 보수화될수록 이런 제도가 많아질수록 서민들은 신분 상승할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대략 한 8가지 정도로 이번 사태에 대한 처리 과정에 대해서 제가 느낀 소회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상실한 정책 추진의 결과가 가져올 결과는 그러면 뭐겠느냐?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고개적 한국 의료가 붕괴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래 의료계 문제 개선은 하나도 되지 않고 교육계 전반에 혼란을 이야기할 그런 위험성도 굉장히 크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요, 제가 볼 때는 실패가 거의 그 예견되는 그런 개혁의 방식이고, 개혁의 이념이고, 개혁의 추진 개혁의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특히 왜 우파 정부에서 좌파 정책을 이렇게 끌어다 쓰는지 저는 정말로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런 개혁보다는 의사의료계라는 그 우파 정부의 지원 집단을 토대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의 국가 정체성이 잘못 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개혁을 단행을 하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좌파 정책으로 기울어 가지고 평지 폭발을 일으키는 건지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돈 안 들이고요. 지금 정부가 뭐 10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은발의 오줌 누기 아닙니까? 10조 가지고 되겠어요? 저는 그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말한 그 의대의 전공의를 전문의로 채우는 그 자금만 하락해도요, 10조가 될지 20조가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거 하나 바꾸는데도 그런 엄청난 돈이 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전체 틀을 바꾸면서 5년간 10조 들여가지고 공사를 해요? 그거는 너무 지나치게 뭡니까? 낙관적이고 생각 없는 그런 어떤 정책 관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원점에서부터 모든 걸 원점으로 돌려가지고 의료계와 정부가 다투지 말고 일단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새로 공부를 하자, 수기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그 로드맵, 이 문제에 대한 이해의 방법을 연구하는데 저는 1, 2년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교육정책 그 변화는요, 그거는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나는 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불쑥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런 건가요? 저는 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우파 시민들이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힘을 빼버리 보면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요, 그 좌파가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참 그 우리 국가의 위해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좌파들이 지금 드글드글 하잖아요. 이런 거는 언제 해결합니까? 의료개혁은 급한 게 아닙니다, 이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일에 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다른 개혁에 비해서는 그나마 억지로라도 끌고 갈 만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말로 큰 도량으로 다시 한번 이 사안을 심사숙고해가지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그런 선언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